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75번째 시간 왼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용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용어는 잘 복습하셨습니까? 용어는 확실하게 개념을 인식하고 꾸준히 복습하셔야 입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용어와 각하와 기각, 토지 거래 허가, 공탁 등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의와 사례를 통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용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재개발과 재건축,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적시항고 역시 여러분하고 관련이 있죠. 항고는 법원의 인도명령 결정에 대한 항고나 매각 허가에 대한 항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원에 주장한 내용이 각하되고 기각되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 그리고 토지의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 외 공탁이나 배당 배제가 어떤 내용인지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평소에 제 스스로 어떤 경매 물건에 대해서 판단하고 투자할 때는 역시 모르는 부분을 많이 찾아보기는 합니다만, 이와 같은 좀 공식적이고 많은 상대방이 있는 상태에서의 강의는 그것이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태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 중에서 조금 부족하거나 이해가 모자라거나 미심쩍은 부분은 많은 공부를 또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자, 이것이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죠. 저 역시 경매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경매와 관련하여 재개발이나 재건축 해당되는 물건도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역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곤 합니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저 역시 좀 더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긴 합니다. 자,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사실상 제 전문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용한 사이트를 말씀드릴 때 재개발과 재건축하고 관련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말씀드렸죠. 저 역시 그런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고 또는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중에 이 용어에 대한 해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은 못 드리고 간단하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정도,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몇 강 더 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떤 건지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에 대한 사례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개발과 재건축은 같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이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정비법이요. 자, 그러면 이 재개발과 재건축은 어떻게 다르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 주변이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 도시의 기반 시설이 정리가 안 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재건축은 도시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단지 건물이 많이 노후한, 자, 건물이 노후한 경우에 재건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재개발은 주변 환경, 도시 기반 시설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나 공원, 도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역시 건물도 노후한 이런 경우에 재개발이 시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재개발에 있어서
역시 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갖는 사람은 토지의 소유자나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간혹은 이 세입자 임차인도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죠. 그런데 재건축에 있어서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이 내용이 두 개가 다른 경우죠. 그리고 세입자는 재건축에 있어서 분양받을 자격, 조합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재개발에 있어서는 이 구역 안에, 같은 구역 안에 두 개의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 주택만 분양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재건축에 있어서는 그와 관계없이,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 이 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있어서 많은 가격이 오르거나 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죠. 요 근래에 있어서 2008년도에 현재 있어서 재건축 쪽으로는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많이 급락하고 있습니다만 재개발과 관련된 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 다세대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앞으로도 당분간은 재개발 쪽에 있어서는 재테크로서 유용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강의는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따로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용어로 넘어가죠. 적시항고라는 말을 역시 경매에서 여러분들은 자주 접해 보셨을 겁니다. 경매와 관련해서 이 적시항고가 적용되는 것은 두 가지죠. 경매의 매각 허가 결정.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그 이해관계인이 항고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도명령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는 두 가지가 있죠. 항고는, 즉시 항고는 이해관계인이 일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본 절차가 정지되는 효과가 있죠. 즉시 항고는 여러분들이 자주 알으셔야 될 내용이니까 좀 더 사례를 통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 번째 용어는 기각과 각하입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고요. 특히 기각이라는 것은 경매가 취하되는 경우에 이 용어를 많이 쓰죠. 좀 혼동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무익녀인 경우 보통 법원의 그 규정에 의해서는 경매를 정지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법원에서는 보통 기각으로도 단어를 많이 쓰죠. 그리고 돈을 다 갚고 변제를 하고 취하는 경우도 역시 기각이라는 말을 닫습니다. 근데 이 기각과 각하는 법원의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한 내용이죠. 기각이라는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이유가 없다. 이런 경우에 기각이라는 단어를 쓰고 각하라는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그 형식 절차가 부적법하다는 그런 경우죠. 다시 말씀드리면 각하는 아예 주장하는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그 형식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되돌려주는 것이, 원고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각하이고요. 기각은 심리를 하여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기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역시 이 사례를 같이 살펴볼까요? 자료를 같이 보실까요? 경북 구미시 공단동에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소형의 아파트인데요. 이 공단동의 특성이 많은 근로자가 있고 이 아파트 역시 근로자의 숙소로 많이 활용되는 아파트입니다. 이것이 2005년도에 2,200에 감정되고 2,400만 원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여기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으로 나와 있고요.
이 재건축 조합이나 재건축이 예상되는 아파트는 보존 등기일이 중요하죠. 종전에는 20년이 경과되면 재건축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강화되어서 그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재건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아래쪽에 임차인이나 이런 내용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죠. 일단 외형상 대항력이 없죠. 임차인보다 앞서서 건저당이 2개가 먼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배당을 받거나 못 받거나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죠. 또 임차인과 별도로 다른 사람의 전세권도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임차인은 배당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자, 그렇더라도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판단할 것은 관연 재건축을 언제 시행하느냐. 자, 그것을 시행했을 때 관연 장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판단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보실까요? 부산의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2005년도에 1억 4,800 감정이었고 최종적으로 7,6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재테크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물론 그것이 현장을 가시면 어느 정도 벌써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 기운이나 정보를 느끼실 텐데, 자, 그것이 장래에 재건축의 가능성이 있나 없냐는 이렇게 지적도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자, 이 아래쪽에 있는 지역보다는 주거 환경이 많이 열악한 거로 느껴집니다. 도로가 반듯반듯하지 않고, 자, 원래 있던 그대로 주거 환경이니까 주변에 기반 시설이 많이 부족하겠죠. 자, 도로 자체도 꾸불꾸불 하거니와 여기 보면 학교나 공원 이런 시설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 이러한 지역이 장래에 재개발의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멀지 않은 기간 내에 충분한 수익이 나올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실제 이 물건의 재경매나 재건축과 관련해서 어떤 현재의 계획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실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이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9114 co.kr이라는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관련된 아주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그 사이트 안에 들어가셔서 방금 경매를 진행하는 그 사건의 주소를 입력하면 보시는 바와 같은, 자, 그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하죠. 자, 이 위에 재개발이나 이 아래쪽에 재개발에 대한 현재의 계획이 나와 있는데 당장은 이 물건이 재개발과는 관련이 없죠. 자, 그러나 주변에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자, 이러한 영향들이 인근에도 미친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재개발 이 시행이 당장 된다면 거기 있던 주민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임대나 매매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제 여기도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언젠가는 재개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자, 이러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까 그 다가구에 투자를 하셔서 어느 정도의 임차 보증금으로 자금을 회수만 할 수 있다면 중장기로 투자하셔도 아주 유용한 재테크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보실까요? 자, 대구에 근린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것도 1억 9,500에 감정이 되고 2006년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건에 3억 원 정도의 낙찰이 된 사건인데 역시 저평가되거나 어떤 호재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주거 환경 개선지구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재건축, 재개발과 주거 환경은 다소 다르죠. 자, 일단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곳 역시 주변이 환경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 큰 도로가 있긴 합니다만 이 내부에는 반듯반듯한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목이나 또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걸로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자, 여기 주거 환경 개선지구라는 표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주변 주거의 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도로를 넓히거나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의 그런 사업이고 재개발처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짓거나 이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는 다소 떨어집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장래 역시 이것도 좋은 쪽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거 환경 개선 지구에도 여러분 역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역시 아까 그 사이트 재개발을 표시하는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조금 전에 보셨던 대구의 주거환경 개선 지구에 대해서는 실제 여기에 나오는 표시로서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는 재개발이 있고, 자,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이죠. 실제 이 물건이 주거환경 개선 지구에 바로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시 인근에 있으면 이러한 영향들이 이쪽에도 미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이러한 내 안에 들어가는 재개발 안에 들어가는 물건도 물론 투자 수익이 좋겠지만 많은 경쟁이 예상되죠. 차라리 경쟁이 좀 다소 떨어지고 중장기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지역에 대한 투자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볼까요? 자, 다음은 용인시 아파트입니다. 자, 98평방미터의 이 아파트가 3억 2천이고 2억 6,3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현재 항고 중인데요. 자, 항고에 대한 내용은 아직은 여기 나타나지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건의 낙찰자이거나 이해관계인이라면 그 항고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할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방금 보셨던 사건의 대법원 기록입니다. 자, 이것이 2008년 5월 1일 날 낙찰 허가가 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오늘 날짜가 5월 20일입니다. 자, 이것이 5월 1일 날 낙찰되었다면 낙찰 허가가 5월 1일 날 났으면 5월 보통 일주일이 지난 5월 8일까지가 항고 기간이 됩니다. 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결정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입니다. 자, 이 항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항고가 없으면 대금 납부일이 지정되겠죠. 보통 항고일을 지난 날로부터 3, 4일 후면 대금 납부가 지정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5월 8일이 지난 지금 열흘이 지났죠. 그런데 아직 대금 납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사건에 항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보실까요? 자, 요 아래쪽에 보시면 채무자 소유자가 즉시 항고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 날짜가 5월 8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월 1일 날 낙찰 허가가 났고 5월 8일까지가 항고 기간인데 이 마지막 날 항고하였습니다. 자, 항고한 사람은 항고 보증금을 넣어야 되죠. 자, 그 보증금이 낙찰가의 10%입니다. 그것을 넣지 않을 경우 이것을 항고를 각하하죠.
자, 아까 기각과 각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기각은 이것이 이유 없다라는 것이고, 각하라는 것은 자, 일정 조건을 그 절차를 형식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항고를 하고 항고 보증금을 못 넣으면 그것은 각하가 됩니다. 자, 보증금을 넣고 항고에 대한 심리를 하여서 이것이 이유가 없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기각이라고 하죠. 자, 이러한 내용도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볼까요? 자, 이것은 부산시 주택이 경매로 나온 사건입니다. 자, 2억 천에 감정이 되고 9,600에 낙찰이 된 사건인데요. 자, 보시면 여기에 임차인 김씨가 나오는데, 자, 이 김씨가 건물 등기부상의 건저당보다는 앞섭니다. 93년에 전입했으니까 현재의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전입한 사람입니다. 자, 외형상 대항력이 있죠. 자, 그런데 낙찰자가 낙찰받은 후 이 사람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이와 같이 인도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에서는 자, 외형상 대항력이 있는 이 김씨에 대해서 인용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대항력이 없는지는 여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아마 전 소유자와의 가족이거나 현 소유자의 가족이거나 자, 정상적인 임차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죠. 자, 이 이후에 이 김 씨는 인도 명령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였죠. 그리고 현재는 고등법원까지 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낙찰자에게 인용 결정이 나고, 자, 그 상대방 김 씨는 즉시 항고하였습니다. 항고를 하여도 인도 명령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한데, 자, 상대방 김 씨는 집행의 정지를 또 신청하였습니다. 자, 이 경우에 법원에서는 집행 정지를 신청하면 집행을 해야 될 낙찰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으니까, 자, 이 김 씨에게 공탁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담보 공탁이 되겠죠. 자, 이러한 내용도 역시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알으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자, 토지 쪽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은 자, 이 제도를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토지거래 허가는 그 지역을 투기의 성행이 우려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장관이 국토해양부죠. 종전의 건설교통부 장관, 장관이 지정하여서 일정 조건이 되는 사람에게만 토지의 거래를 사고 파는 것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경매나 공매는 자, 이 토지 거래 허가의 제약을 받지 않죠.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인 경기도 화성의 땅을 경매나 공매로는 누구나 아무런 조건 없이 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매매에서는 화성시의 땅을 사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자, 전가족이 거주하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만 경매나 공매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죠. 자, 그래서 일반 매매보다 경매를 많이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토지 거래 허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토지를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매입하실 때는 이 토지 거래 허가의 규정을 받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매입한 토지를 처분할 때는 그러면 그 사고 파는 거는 토지 거래 허가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토지 거래 허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용어는 공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자, 공탁이라는 말 역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들어보신 건데요. 공탁을 법원의 여러 절차 중에서 변제하는 경우 변제 공탁과 그 다음에 담보하기 위한 담보 공탁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매를 하는데 자, 상대방 강제 경매를 신청한 사람과 채권 채무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변제 공탁을 하고 자, 경매를 시작한 데 대한 개시 결정 이의를 해서 경매를 취하시키는 경우 역시 이 변제 공탁을 활용합니다. 강제 경매에 있어서 취하시킬 때 변제 공탁을 활용을 하는데요. 변제 공탁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또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법원의 일정 절차에 따라서 법원의 돈을 금전을 공탁하고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죠. 자, 그것이 변제 공탁입니다. 이에 비해서 담보 공탁은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입을 피해를 예상하여서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 맡겨놓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한 것은 예를 들어서 가처분을 하거나 자, 가압류를 할 때 법원은 상대방의 재산상 피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공탁하라고 합니다. 자, 경매하고 관련해서는 자, 인도명령이 나왔는데 자, 인도명령의 대상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싶을 때 이 집행정지를 만약에 법원이 받아들이면 인도명령을 신청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법원은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공탁을 하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상대방이 인도명령을 신청한 사람이 입을 피해를 담보하기 위한 거죠. 자, 공탁은 법원에서 현금으로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보험증권으로 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 그것은 판사가 결정할 내용입니다. 자, 공탁 역시 여러분이 항고와 관련해서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배당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자, 배당배제라는 단어는 경매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자, 공탁은 경매도 관련이 있지만 다른 사건과 더 관련이 있는데 배당배제는 경매와 직접 관련되는 거죠. 자, 배당배제는 채권자가 법원에 권리를 신고한 배당을 해달라고 권리 신고한 사람에게 채권은행 등이 자, 그것의 허위를 주장하는 겁니다. 배당을 해주지 말라, 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이것은 허위의 채권자에 대한 것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채무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을 주장하거나 또는 허위의 건저당을 설정했거나 경매가 개시되기 직전에 들어온 임차인, 그래서 소액의 배당금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역시 채권은행은 배당배제를 신청하죠. 자, 결국 이 배당배제는 법원에서 일정 입증이 되면 일정 조건이 된다라면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배당배제를 하게 되는데 자, 이것으로 결국 배당 이의 소송으로까지 가게 되겠죠. 자, 낙찰자인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배당 배제의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명도와 관련해서 중요하죠. 자, 배당을 받을 때는 명도가 쉽지만 배당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명도가 쉽지 않죠. 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배당 배제가 되었는지 또는 배당 배제가 되기 전에 배당 배제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입찰하기 전에 배당 배제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입찰 후에
배당하기 직전에 배당 배제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이렇게 친인척인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나거나 경매 직전에 전입한 임차인은 거의 채권은행에서 배당 배제를 한다고 보고 입찰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 입찰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례 역시 실제 진행하는 사례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죠.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부산의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토지 건물 일괄 경매고요. 1억 6,500 감정에 7,200에 낙찰되었습니다. 많이 저렴한 금액으로 보이네요. 자, 여기서 임차인으로 신고한 고시에 대해서 보시죠. 자, 2002년에 전입했으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고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은 건저당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배당의 순위가 밀리는데 결국 배당을 6천만 원을 받지 못하면 이것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고시에 대한 기록을 보면 자, 고시는 입금 부동산의 전 소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 소유자의 시아버지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전 소유자이고 전 소유자가 며느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아직도 거기 살고 있다. 자, 이러한 내용만 봐도 우리는 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아울러서 경매를 신청한 새마을금고는 배당 권리 배제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임차인으로 주장하는 고시에 대한 권리 배제가 아닐까. 자, 이것을 낙찰받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고시가 대항력이 없다라는 게 아주 좋은 기회이죠. 새마을금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줄 걸로 봅니다. 다음 사건을 볼까요? 대구의 근린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자, 많은 임차인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권자가 많은 임차인에 대해서 배당 배제를 신청했다는 거죠. 자, 이씨, 윤씨, 황씨. 자, 여기 보면 이씨가 대항력이 있고 황씨는 대항력이 없습니다만 윤씨도 대항력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임차인에 대해서 배당 배제를 신청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이죠. 역시 은행에 찾아가서 배당 배제한 근거를 물어보고 진정하게 대항력이 없다라면 이것은 좋은 투자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대전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고요. 자, 현재 2억 9천에 감정되어 있고 자,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 외형상으로 보이는 자, 임차인의 대항력 때문입니다. 자, 전입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고 확정이 없으니까 이것은 인수로 나타나죠. 자, 이것이 금액이 많이 떨어지니까 채권자는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 서류인적 자, 여기에 보시면 하나은행이 임차인에 대해서 배당 배제를 신청한 내용이죠. 결국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재테크가 충분히 되는 물건을 아무도 낙찰을 받지 않으니까 채권은행에서 이와 같이 배당 배제를 신청한 거죠. 여러분은 이런 것을 놓치지 말고 낙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재건축은 토지 소유자 그리고 건축물 소유자, 토지 건물 모두를 가진 소유자가 공급 대상이 되고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공급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축물만 가지고 있어도 재개발에 있어서는 공급 대상이 되죠. 자, 경매 개시 직전에 전입한 소액 임차인은 소액 배당을 목적으로 한 위장 임차일 가능성이 크므로
채권자가 거의 대부분 배당 배제를 하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고려하고 입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